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 활동, 이 사회주의 사상의 유행과 함께 기존의 문화 통치하에서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한국의 혼선을 빚었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민족 유일당 운동에서 신간회를 정점으로 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재 681쪽입니다.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과 여기에 저항했었던 민족문화소운동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나누지 않고요. 통으로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교육하고요. 뒤에 언론, 역사, 왜곡,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은 종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식민지 문화 정책은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교육, 역사, 그다음에 종교, 언론, 그다음에 문학과 예술. 요 분야에서 전개됐었던 식민지 문화정책이에요. 식민지 문화정책은 일제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저항했었던 이제 각 분야에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있습니다. 이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은 결국 뭐예요? 교육, 역사, 종교, 언론, 문학, 예술 활동에서 전개됐던 민족문화소운동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10년대냐 20년대냐 거기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통으로 10년에서 45년까지 묶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교재 681쪽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에 우민화 교육이며 민족 말살, 이른바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이런 우민화 정책과 황국 신민화 정책 하에서 고등교육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급 기술 교육에만 치중하는 거죠. 이런 교육의 목표를 두고 밑에 일본어 보급, 또 국정교과서 같이 국교과서를 독점적으로 편찬한다거나 또 민족주의 교육기관을 억압한다거나 그럼 일본인 하수인을 양성하는 하급 실무 교육만 시킨다거나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의 열등감을 조장을 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식민지 교육정책의 방향입니다. 특히 우측에 조선 교육령을 좀 보겠습니다. 총 4번 있죠. 1차 1911년, 2차 22년. 1차, 2차 사이에 3.1운동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2차 조선교육령이 개편이 되어 좀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3차 38년,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일전쟁이죠. 그리고 4차, 마지막 1943년, 이건 완전 민족 말살 교육이죠. 그중에 2차에 국어 필수 과목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 규정이 있죠. 이 대학 설립 규정에 의거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됩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3차 교육령 봐봐요. 거기 보면은 2차 때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 국사를 뭘로 바꿨어요? 선택 과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2차 때는 왜 필수 과목을 해놨을까? 이건 민족주의, 우파, 좌파 나왔을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문화 통치라는 공간 하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신간에도 그런 배경 아니었습니까? 합법적 단체로 인정해 준 것도. 근데 이제 바로 4차 43년에 가면은 국어, 국사 과목을 폐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군사 체제화 시켰습니다. 이거는 대륙 침략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때 국어 과목이 필수, 그 다음에 3차 때의 선택 과목으로 바뀐 사실,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가면 식민지 교육 정책은 아까 3차, 4차, 특히 이제 3차 38년, 4차 44년 아닙니까? 그래서 3차, 4차 때의 교육, 조선 교육령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2쪽의 맨 위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민족 문화의 말살이었습니다.
이른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었었죠. 그래서 내선일체, 일본입니다. 선, 조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본과 조선의 조상 같다. 일선동조론이죠. 그리고 황국, 신민, 서사, 천황의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문을 암송케 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었었습니다. 이러한 1910년에서 1940년대까지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은 교육계에서 어떻게 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론 탄압이 있습니다. 이 언론 탄압은 국권 침탈 이후, 그러니까 1910년대죠. 그다음에 3.1운동 이후 제2기 때입니다. 문화 통치하에서 약간 완화가 되고 있죠. 근데 치안유지법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 때 가면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서 모든 신문을 폐간한다거나 집회를 허가제로 바꾼다거나 이래서 계속 또 목을 조여 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언론의 탄압의 동향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사 왜곡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죠. 전부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 침략을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이야기한 민족사 왜곡 담당 관청은 따로 좀 체크 좀 해봅시다. 먼저 조선고족조사위원회부터 우측에 취조국까지는 전부 우리 아군이 아닙니다. 전부 일제 어용단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좀 묶어 놓으시고요. 그 중에 조선고족조사위원회 보겠습니다. 한국에 미술품을 착취하기 위해서 1910년에 설치했고, 조선고족도보, 그러니까 이게 발굴 보고서가 됩니다. 조선고족도보를 간행합니다. 문화재 약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선고족조사위원회요. 고족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약탈 목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저항했었던 바로 전영필, 고유섭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 호가 간송입니다. 서울의 성북동에 가면 말이죠.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이때 전영필이 사재를 털어서 수집해 놨었던 그 문화재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고유섭, 호가 우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탑이죠. 탑 연구에 있어서의 한 획을 그어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영필, 고유섭은 민족문화수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자, 692쪽에 마지막 줄 좀 보세요. 우연, 고유섭,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탑 연구의 한 획을 그어놨다라고 되어 있죠. 또 바로 밑에 간송 전영필, 문화재를 사들여 광복 이후 간송미술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국보급 문화재도 여기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봅시다. 두 번째 683쪽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사 편수회. 어디서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사 37건을 간행을 했으며, 그렇죠? 또 조선사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한국 통사에 대한 반발이었죠. 이거에 따른 반발이 뭐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료 편찬소가 있었습니다. 사료 편찬소를 두고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왜곡에 반박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청구학회가 있습니다. 청구는 우리나라의 별칭이에요. 청구학회. 식민사관을 연구했고요. 청구학회의 기관지를 뭐냐면 청구학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구학회, 청구, 해동, 동국, 청국, 청구, 태동, 그렇죠? 삼한 다 우리나라를 지칭합니다. 식민사관 연구에 따른 반발 아닙니까? 청구학회 왜곡된 부분에 대한 반발에서 진단학회가 결성이 됐으며 진단학회에서는 청구학회, 청구학총에 대한 반박에서 진단학보를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사실들을 규명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증,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1930년대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진단학회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 이제 어용단체 중에서 중촌이 있습니다. 이 중촌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었어요. 물론 이제 한 번도 소집이 되지 않았고요. 그때 실제로 조선총독부를 한국인으로 구성된 중촌에서 자문하거나 식민통치에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조국 있죠. 취조국. 취조국은 조선의 관습이라든가 각종 제도를 연구하는데 거기 마지막 줄에문이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법전의 기한을 담당하던 법전조사국의 업무를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법전조사국은 어용단체는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때 법전조사국이라는 관청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전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법전조사국의 기능을 계승하면서 한국의 각종 제도 관습을 연구했던 뭐가 있었다? 취조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고족조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청구학회, 중천시효국은 전부 다 일제 어용기구이지 우리 민족사, 항일운동과 관련된 단체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특히 이 단체에서 고대사 부분에 대한 역사 왜곡이 가장 심했으며 단군조선이 철저히 부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한국사를 삐딱하게 틀어놓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가장 왜곡이 심했던 부분은 고대사입니다. 상고사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했던 뭐가 단군조선이 철저히 부정이 됩니다. 특히 청구학회에서 주관했던 식민사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게 한 이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식민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식민사관이란 일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니네를 도우러 왔다. 역할론을 강조하거나 또는 아니다.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다. 고토 회복. 그러니까 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역할 내지 고토 회복 등으로 바꾸기 위한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식민사관이 이제 어디에? 청구학회를 통해 가지고 연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식민사관 밑에 있죠? 타율성 이론부터 한번 봅시다. 타율성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이론도 있고요. 전부 식민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성 이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성 이론도 있고요. 당파성 이론도 있습니다.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임나일본부설, 그 다음에 남선 경영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일제 식민사관의 한 부류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 타율성 이론부터 한번 볼까요? 타율의 반대말이 뭔가요? 자율이죠, 자율.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정체는 뭐냐면은 이 정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그 수독돼 있다라고 하는 뭔가요? 정체. 예. 무슨 뭐 차가 많이 있는 도를 보면 뭐 교통방송을 들어보면은 어떤 뭐 어느 도로에서는 지체와 정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는 늦게 가는 겁니다. 거북이 걸음이에요. 정체는 그러다가 섰다가 또 슬슬 가다가 섰다가 지체와 정체라고 하잖아요. 그 정체입니다. 이 정체가 아니에요. 이 정체입니다. 이 정체는 본질입니다. 본질. 이거의 정체지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는 이 본질의 정체가 아니라 뭐다? 이 정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본질. 너의 정체는 뭐냐? 뭐 이러죠. 아이덴티티.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를 얘기하는 정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사대성 이론부터 보죠. 사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대는 일본 얘기입니다. 이거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죠. 조선 니네는 역대 누구를 중국을
떠받들어 왔다. 4대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니는 역사 발전이 됐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정체가 됐다. 니네만의 고유한 색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돼 있는 니네를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니네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니까 니네는 태생이 누구의 타인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타율성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랬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를 침략이 아니라 태생이 니네는 누굴 도움을 받아야 할 팔자다. 우리는 니네를 침략이 아니라 뭐다? 도우러 왔다. 니네를 도우러 왔다. 역할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참 고마운 나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미나 교육을 통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성이라고 봅시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우리나라 한반도 아닙니까? 반도에 있던 나라는 역사 발전이 안 되고 정체됐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 왜? 니네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타율성이 당파성이라고 있죠. 당정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역사 발전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민족주의 사학자가 한 사람 있죠. 안학입니다. 안학은 조선 문명사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붕당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안학으로 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민족사학자에서 688쪽에 밑에서 한 10줄 정도 보세요. 안학이 있어요. 조선 문명사에서 민족사의 근원을 단군 건국이전으로 끌어올렸고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일제 식민사관 즉 당파성 이론에 대항하였으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정체성 이론 있죠. 이 정체성 이론에 대한 반발은 바로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왔었던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은 우리 역사에 뭘 강조했냐면 보편성과 또 객관성을 강조를 합니다. 보편성의 반대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편의 반대말은 뭔가요? 특수성이죠. 특수성. 그죠? 특수성이에요. 그럼 객관성의 반대말은 뭐냐?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사학이라 한다면은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사학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편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바로 사회경제사학으로 먼저 좀 넘어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688쪽 맨 밑에 봐봐요. 일제의 유물사관에 의한 식민사관의 정체성 극복과 함께 밑줄 그나 한국사의 발전을 체계화해서 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려는 역사연구 방법의 일환을 해냈다. 대표 인물이 이청원, 그다음에 우측에 백남훈. 백남훈에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제시하고 조선사회 경제사를 썼던 이 사람의 역사 인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사료는 눈여겨보시고 이거 사회 경제사학자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남훈은 이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맨 위에 첫째 줄 봅시다.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세계 모든 민족과 같은 변증법적 역사 발전에 의해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나 역사 발전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양, 생김새, 헤어스타일, 문화 이건 다르지만은 정체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발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대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수도됐다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수도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하고 비록 생김새나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이 나라가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서 딱 수도되어 있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에 뭐를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사관에 수도됐다라고 하는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경제사학이에요. 1920년대입니다.
근데 사회 경제사학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라고 할 때에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것이 민족주의사학이다. 곧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그 뭔가에 고유한 것이 있다. 민족주의예요, 그게. 그 민족 고유한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은식 같은 경우는, 신채호 같은 경우는 뭐죠? 낭가사상, 화랑이죠. 백암 박은식, 혼백사상, 혼 강조하고 있죠. 이당 정인보의 얼사상이 나오죠. 민세 안재홍의 심 나옵니다. 육당 최남선의 뭐죠? 박사상이나 박사상,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신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고유한 우리 민족의 그 뭔가 그 무엇인가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민족주의 사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제 앞장에 넘어요. 687쪽에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뒤에 정인보, 문일평, 최남선, 이능화, 현채, 장도빈, 안학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와서 그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이래서 사회경제 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임나 1본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나는 어디냐면은 김해입니다. 김해. 임나 지방은 일본의 부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옛날 임나 지방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고토해복으로 침략이란 단어가 고토해복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남선 경영서였습니다. 남선은 한강이남을 일본이 경영했다,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나 지방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일본이 지배한 지역으로서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이번 비트로도 말은 바로 하자. 고토해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사관이죠. 대동아 공영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9세기 이래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양을 침탈했죠. 그래서 이때 일본은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입니다. 즉 동아시아가 하나로 똘똘 뭉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이에요. 공영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동아 공영론은 나중에 대륙 침략에 뭐가 되는 거죠? 이론적 근거가 돼버렸어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대동아 공영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입니까? 중국까지 침탈하죠.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팽창해 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식민사관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네는,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요. 니네는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발전하지 않았느냐? 요 얘기예요. 이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전부 묶였습니다. 뭘 한다고요? 식민사관이란다. 이 식민사관 어디에서 한다고요? 청구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했다. 왜곡된 청구학계 식민사관을 진단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실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를 해 나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89쪽 봅시다. 그래서 그 실증주의 사학 해가지고 대표자가 누가 있어요? 이병도, 손진태, 이상백 등이 중심이 됐고요.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진단학보를 발간하였었다. 그래서 30년대 실증주의 사학은 이러한 청구학회의 왜곡된 역사 연구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683쪽에 나와 있는 식민사관의 의도, 식민사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684쪽에 보시면은 현대판 식민사관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시사적인 부분입니다. 자, 동북공정이란 위에 한 세 줄만 읽어봅시다. 중국이 자국의 국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를 통칭하는 동북
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의 준말입니다. 맨 앞에 동북, 마지막에 공정이죠. 그래서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이거를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끝이 났어. 연구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총 몇 개 나라냐면 55개 나라입니다. 이 부족의 나라가 아니라 55개의 여러 개 부족 중에 가장 중심 부족은 한족입니다. 한족. 그러니까 중국은 언젠가는 나머지 54개 부족이 분리 독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는 자기네 역사다. 하나된 역사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요. 특히 동북공정의 주된 대상은 중국이 아니고요. 고구려 땅에서 성장했던 어디죠? 발해사까지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예요. 그런 노력입니다. 최근에는 중국만이 아니라 발해를 어디에서도 소련도 발해는 누구다?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는 지네 거다. 남한과 북한의 역사 연구에서 현재입니다. 발해와 고구려는 한국사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구려 발해를 놓고 동양 삼국이 지금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러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 민족사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해는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자료 내용들이 우리가 발해사에서 봤었죠. 발해의 건국의 주역은 고구려 장수 누구였다? 바로 대조영이었다. 또 문화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불상이라든가 또는 연화문 와당, 이게 연꽃무늬 기와장이죠. 연화무늬 와당이라든가 또는 온돌장치라든가 그렇죠? 또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구조, 모주린 구조라든가 또 일본에 오고 가고 할 때 문서 내용에 보면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왔죠. 고구려를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장수왕대 때 평양천도 위에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고려로 바뀌기도 한다고 그랬죠. 또 일본에서는 발해를 고려라 하고 고려의 사신이라 하고 고려의 국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분명 한국사의 일원으로 발해사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찾기에서 발해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시하면서 반박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튼 동북공정은 중국이 고구려하고요.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현대판 식민사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사예요? 아니면 한국사예요? 아니면 일본사예요? 한국사다 이렇게 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뭘까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야? 삼국사기죠. 이게 몇 년인가요? 1145년입니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 역사다라고 써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 현재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문헌적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북공정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끝난 동북공정은 중국이죠.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중국사다. 특히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3002년이나 4002년이나 그렇죠? 그럼 22세기 아니면 30세기, 40세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후에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후에 이때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고구려하고 발해는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뭐를 그 근거로 제시하겠어요? 이거를 그 근거로 제시하겠죠. 삼국사기를 우리가 근거로 21세기 제시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하듯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안 그렇다 치고 나중에 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연에 대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일본과의 독도 문제라든가 중국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은 국력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조금 손해본 듯한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그런 문제를 예견해서 현실적인 문제, 현재부터 좀 차근차근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제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전개했던 우리 민족문화 수운동은 빼고 일단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있죠. 종교 탄압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국권 피탈 이후라고 이 전으로 고치겠습니다. 밑에가 3.1운동 이후가 되는 거고요. 국권 피탈 이랍니다. 국권 피탈 이후 맞습니다. 그러니까 1900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1910년. 1910년 이후.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라고 한다면 언제야? 1919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인데 대표적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안명근 안학 사건하고 백오인 사건이에요. 안명근 안학 사건이 발단이 돼서 백오인 사건이 나왔죠. 백오인 사건은 신민해산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민해를 종교사적인 탄압으로 본다면 어떤 종교냐? 기독교다. 왜냐? 신민해라는 단체 안에 서북지방에 저 평양 쪽, 평안도 쪽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가담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불교계에서 탄압입니다. 역시 국권피탈 이후와 국권피탈 여기가 이전입니다. 미안합니다. 국권피탈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메뉴에 보면 이게 국권피탈 이후예요. 그래서 국권피탈 이전에는 1906년 일제가 만든 법이죠. 종교 선포에 대한 규칙. 그리고 국권피탈 이후에 보면은 사찰령, 승려법, 포교 규칙 이런 것들을 공표해 가지고 일본이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로 예속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천도교 있죠. 제2의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천도교. 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민족 종교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대종교 있죠. 천도교는 동학의 천도교로 바뀐다고 그랬죠. 대종교. 무장단체를 조직해서요. 단군을 현대화시킨 종교라고 그랬죠. 나철 5교였습니다.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북로 군정서군에서 청산리 전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교에 대한 탄압에서 대동학회 친일 유교 유림단체입니다. 친일단체예요. 성균관을 폐지하고 대학이죠. 경학원을 세우고 또 경학원 규정을 발표하고 또 지방 유생의 반발 무마하기 위해서 그 유생, 이 향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생들에게 인정해 준다거나 이거는 강경책과 함께 회의책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이러한 종교 탄압에 대한 우리 종교계의 저항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제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저항이죠. 국어 수호 운동이 있습니다. 국어 수호 운동. 이제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1921년에 뭘로 고치죠? 조선어 연구회. 이 조선어 연구회가 뒤에 봅니다.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또 바뀌죠. 그래서 조선어 연구에서 기억을 좀 하셔야 할 것이 밑에 각야날 제정 26년입니다. 28년에 한글날로 바뀌어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한 잡지도 간행이 됩니다. 한글. 훈민정음에서 말씀드렸었죠. 근세 문화에서 훈민정음, 한글이죠. 훈맹정음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훈맹정음. 이거는 점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글자죠. 이건 누구죠? 세종입니다. 이건 누구죠? 일제시대 때에 맹하학교 교사에 있었던 누구? 박두성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글날 내가지고 10월 9일이죠. 훈맹정음의 날 해서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그래서 한글과 점자 있었죠. 점자. 이 박두성의 유언이 책을 쌓아놓지 마라. 이게 유언입니다. 쌓아놓으면 점자가 눌려버리죠.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자는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화폐 있죠, 화폐. 우리 지폐 보면 말이죠. 지폐에 1,000원짜리는 우측에 세로 부분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5천원짜리는 2개가 있고요. 10,000원은 3개가 있습니다. 50,000원권에는 점이 아니라 짝짝 그어지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만지면 모릅니다. 왜냐면은 일반인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인식이지 뭘 감각을 가지고 뭘 느끼거나 어떤 그 만지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뭐 1,000원짜리가 있으면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을 몰라요. 그만큼 둔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이제 후각이라든가 촉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보면 만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제 금방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점자와 한글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31년에 뭘 바뀌었어요? 조선어학회로 바뀌었죠. 이 조선어학회에서 기억하실 것은 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36년 표준어 제정, 그리고 밑줄 그어놔요. 리을,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입니다.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시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계기로 해산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광복 이후에 한글학회의 전신이에요. 한글학회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민족교육운동에서 조선교육회가 있습니다. 1920년에 조선교육회가 설치가 돼서 우리 민족 본위의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조선교육회에서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년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조선교육령 몇 차였죠? 2차. 2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어요. 몇 년이었냐면 1922년이었습니다. 1차 조선교육령이 1911년이었죠. 이 사이에 3.1운동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 식민통치는 무단통치에서 뭘로 바뀌었죠? 문화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된 모습이 있었죠. 뭐 국어교육, 국사교육이 필수 과목이 된다거나 또 대학 설립 규정도 있었다거나 이런 거죠. 그 대학 설립 규정의 후속 조치로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총 얼마를 모으자였냐면은 1,000만 원 모아서 우리도 고등교육을 시켜보자 이랬어요. 근데 일제의 방해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금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좌절이 있어요. 일제는 이러한 한국인의 불만을 좌절된 것 이후에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회당이 되는 것이죠. 한편 일제 식민지 우민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문맹퇴치 운동에 동참했던 언론 29년 조선일보의 뭐죠? 문자 보급운동. 이때 구호가 뭐냐면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가 나오죠. 그 다음에 31년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분화로드, 우측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인민 속으로 어떤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어떤 뜻이에요. 러시아에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로드니키 운동은 뭐냐면은 도시 지식인 중심의 농촌 계몽 운동을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때 구호가 부나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서도 문맹퇴치 운동 전개한 게 있죠. 32년 이광수의 흑, 35년 시문의 상록수, 상록수의 무대가 된 곳은 서울의 지하철 4호선 안산 쪽에 가다 보면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운동은 지금 일제 식민지 교육 분야에 대한 반발에서 여기까지 문맹퇴치 운동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 민족사 수운동, 그 이제 민족주의 사학과 뒤에 사회주의 사학과 실증주의 사학, 그리고 광복 이후에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족주의 사학의 하나의 토대 연구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이 일전에 한번 나왔죠. 애국계몽 운동 때 신채호의 독사실론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예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신채호.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저서와 사상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출제된 내용이니까. 신채호, 조선사, 조선상고사, 여기서 아와 비아와의 투영이 있죠. 또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과 김부식을 평가할 때 묘청을 영웅시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1919년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비판했죠. 1923년 북경에 가서 조선혁명 선언을 기초했습니다. 이게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그랬죠. 의열단. 역사 구성의 3요소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의 고유한 사상은 낭가 사상입니다. 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화랑이죠. 화랑 사상을 얘기합니다. 이 낭을 얘기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낭가 민족사학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청을 화랑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백암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혼백 사상 나오죠. 요측에 박은식이 한국통사였습니다. 나라는 영이여 역사는 신이다. 형이 백이고요. 신이 혼입니다. 혼백할 때. 혼백. 이 혼이 뭐라는 얘기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백은 형입니다. 형체예요. 혼은 역사고요. 백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해도, 형이 멸망해도, 백이 멸망해도 혼, 신, 역사가 살아있으면 멸망은 나라나 이건 다 다시 되살릴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유교 구신론, 양명학을 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편찬된 거죠. 성리학의 실천성이 결여가 된 성리학을 비판한 책이었습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정부 2대 대통령의 취임했었죠. 이승만을 탄핵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법을 고치고 사임합니다. 그 사임한 그해 1925년에 박은식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뒤에 정인보. 5천년간 조선의 동아일보에 게재한 것을 조선사 연구로 출간했습니다. 사상을 합니다. 얼은 정신이죠. 정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얼빠진 녀석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정인보 역사 인식의 첫째 줄 보겠습니다. 어릿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이 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은 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할 때 바로 그 얼이에요. 정신을 얘기합니다. 멘탈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산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실학자의 전통을, 학문적인 정통을 정리 계승합니다. 다산서거 100주년 19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호암문일평. 우리 민족문화의 근본으로 누굴 봤죠? 세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조선을 대표자로 하는 조선심. 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심장, 미안합니다. 마음 심자인데 마음이 아니라 심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조선의 심장이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심장의 기능은 피, 혈액을 온몸에다 공급시키는 겁니다. 그 심장이 누구란 얘기죠? 세종이라고 한다면은 피에 해당하는 건 뭔가요? 한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여러 계층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배포시키는 거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개창했던 세종은 조선의 뭐다? 심장이다. 그래서 한글이 곳곳, 발끝, 손끝까지 가면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저변측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초의 외교사, 문일평 얘기입니다. 한미 50년사, 그리고 호암 전집이 있습니다. 호암은 문일평의 호입니다. 최남선, 6당, 조선광문회, 민족의 고전 정리 가능을 했었으며 동방 문화의 원류로 거기에 그 밑에 줄 해서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죠. 이 박입니다. 박. 요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합쳐놔야 되는데 그 오탈자가 좀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탈자는 종업표를 따로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종강이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이에요. 박. 이렇게 좀 고치십시오. 그 줄하고 그 밑에 줄하고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박. 밝음. 곧 이거는 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정신문화입니다. 태양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능화는 종교사 연구의 한 획을 그었죠. 조선 불교통사, 조선 기독교사, 조선 도교사에서 불교, 기독교, 도교 등에서 종교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현체,
유년필독, 동국사략, 월남망국사 등을 번역을 합니다. 월남망국사입니다. 외국의 흥망사를 번역해서 보급했었던 것은 읽고 이 나라는 이래서 망했다, 이래서 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도빈, 국사, 대한역사, 이순신전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영웅전기를 편찬했던 것도 읽고 항일운동하는데 많은 영웅들이 출연해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학, 아까 말씀드렸죠. 붕당정치의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붕당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던 누구죠? 안학, 그렇죠? 조선 문명사에서 이거를 식민사관에 이거를 극복, 비판하는 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사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실증주사학, 진단학회랑 같이 묶으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신민족주의 사학은 그 둘째 줄 봅시다. 과거의 민족주의 사학이 지나치게 국수적이고 낭만적이었음을 반성하고 민중과 민족을 다 같이 중요시하면서 정치,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면서 관념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려는 사학이다. 즉 낭, 혼, 얼, 심, 박, 이 관념적이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적인 민족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뭐죠? 신, 말대로 새로운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대표자가 안재용, 이인영, 손진태 등이 있어요. 그 손진태의 우측에 사료 좀 봐봐요.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민족주의입니다. 신민족주의, 조선 민족사 개론의 쓰기입니다.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민족의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균등한 의무, 균등한 권리와 지위 아래 행복을 누릴 때 비로소 완전한 민족국가 이상이 실현될 것이며 민족의 친화와 단결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즉, 다 잘 먹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학자들의 각 특징들, 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광복 이후의 신민족주의 사학의 특징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시면은 일제 종교 탄압이나 종교계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특징적인 활동을 하나씩만 좀 매치시겠습니다. 기독교. 기독교에서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장활동도 하죠. 천주교, 경향신문을 간행을 하고요. 무장활동에서 대한의민단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3.1운동에 천주교가 들어갔었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부 천주 교도들은 그간의 항일운동에, 미비했던 항일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만주로 이동을 해서 대한의민단을 조직을 합니다. 천도교, 1922년 자주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왼쪽에 22년 자주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밑에 밑줄 친 게 있죠. 김인현의 감격을 재현하기에 다시 일어나. 이게 뭔가요? 제2의 3.1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도교에서는 어린이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누구였던가요? 방정환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중광이란 얘기는 바로 왼쪽에 보충 설명 좀 봐봐요. 나철이 다시 복구했다. 복구. 그걸 중광이라고 한다. 중광. 의미로 대종교에서는 바로 창교가 아니라 뭐했다? 중광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맺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걸 다시 만든다. 단군신앙을 현대화시킨 거라고 했죠. 그 중광단이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대한정의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대한군정부와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이 단체를 묶어서 대종교. 맨 위에 대한국민회는 기독교, 대한의민단은 천주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종교단체의 무장독립운동 단체를 좀 매치 좀 시켜놓으십시오. 원불교. 1916년 소태산 박중빈 전남 영광에서 원불교 활동에서 기가실 것은요. 개간, 저축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개간저축, 그러니까 경제구운동에 열을 올렸던 원불교였습니다. 불교계에서는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의 만당, 흑풍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맨 밑으로 하겠습니다.
693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원불교하고 종교운동의 한계 있죠. 그 원불교는 지워버리세요. 앞에 원불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예, 691쪽에 문학과 예술활동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만 들어가냐면 원불교 활동은 지워버리시고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맨 밑에 8번째 종교운동의 한계 그것만 어디로 냐면은 바로 7 해가지고 그걸 691쪽에 불교 밑에다가 7에서 뭐죠? 종교운동의 한계 이것만 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691쪽에 문학과 예술활동이 있습니다. 이 문학예술은 1920년대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많은 문학가들,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제에 전부 합쳐져 버리죠. 친일운동, 친일화돼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도 있죠. 691쪽의 맨 밑에 문인들의 친일활동에서 뭐 노천명, 서정주, 최남선, 김동인, 그다음에 무슨 그 평론 분야에서 보면 김기진, 미술 분야에서는 김은호 등이 대표입니다. 우측에 서정주의 오장 마스이 히데오 송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장 계급이고요. 육군 중사 정도 됩니다. 지금 마스이 히데오는 창씨 개명한 이름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시의 둘째 아들 나이는 21살. 그래서 오장 마스이 히데오 송가. 송가는 추대하는 우러러 보는 노래예요. 얘가 뭐냐면은 지금 그 밑에 그 서정주의 그 송가에 보면은 둘째 단락에 보면은 소리 있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소리 오히려 깊은 몸짓하며 내리는 곳 쪼각쪼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스이 되어 너로하여 향기로운 삼천리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르른 우리 하늘에서 그 가미가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2차 대전 때 말이죠. 가미가 자살 특공대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대로 어디에 미국 군함에 꽂히는 거죠. 특히 그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진주만 기습한 거죠.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게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런 자살 특공대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축혀 세우면서 조선의 젊은이들 전쟁터에다 내몰았던 이런 작품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절필합니다. 근데 일부 계층들은 여기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문학 분야에서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 말기 시대 순서대로 문학의 동향만 좀 봐주시고요. 음악 분야에서는 안익대의 코리아 환상곡, 즉 한국 환상곡이 있죠. 미술 분야에서는 안중식, 동양화, 고이동, 이중섭, 나혜섭 이런 서양화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고유섭 밑에 누구죠? 전영필,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재수 운동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죠. 우측에 보면은 영화 분야에서 1924년에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라고 하는 영화회사가 만들어집니다. 키네마, 지금 시네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운규 26년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대표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죠. 밑에 사료 내용이 있죠. 아리랑의 대본 일부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역시 기출문제였었거든요. 26년에 아리랑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 문화 소운동을 교육, 언론, 종교,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이제 문학 예술 분야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서 45년까지의 항일운동과 거기에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사 있죠?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